네, 자, 전산회계 1급 제108회 이론 시험부터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1번. 자기 주식을 취득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처분한 경우, 회사도 여유자금이 있으면 본인들이 발행했던 주식을 그 회사에서 사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자기 주식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요게 취득 금액보다도 낮은 금액으로 처분을 했다 그랬으니까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생기겠죠. 다음 중 재무제표상 자기 주식이 취득가액과 처분가액이 차액이 표기되는 항목으로 옳은 것. 자, 이럴 때는 제가 항상 팁을 드리죠.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를 이렇게 가서 검색을 해보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 930번 자본 조정 항목입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죠. 예전 같으면 그 계정 과목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 나왔는데 이게 어느 자본에서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 거냐. 그래서 뭐 영업의 비용, 자본위험, 기타 포괄 손익 두 개가 있는데 자본 조정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됐고요. 그 다음 2번 문제. 자, 분계 문제가 나왔습니다. 주식회사 전주는 주식회사 천안에 제품을 판매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으로 제3자인 주식회사 철원이 발행한 당좌 수표. 자, 타인 발행 수표입니다. 지금 이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주체는 주식회사 전주죠. 근데 타인이 발행한 수표를 갖고 있다가 요거를 넘겨준 겁니다. 그럼 타인이 발행한 수표는 장부에 뭐예요? 받았으니까 넘겨준 게 아니고 받은 거죠. 받았으니까 타인 발행 수표는 우리가 회계상 현금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계약금으로 받은 겁니다. 그러면 계약금으로 먼저 받은 거 뭐예요? 선수금이죠. 그래서 차변의 현금, 대변의 선수금 10만 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자, 요즘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종종 나오고 있는데 다음 중 기말재고 자산을 실제보다 과대 계상한 경우, 그러니까 재고 파악을 했더니 100원어치 있었는데 보니까 이거를 110원으로 잘못했다. 만약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잘못된 것.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매출원가 공식을 일단 쓰세요. 왜? 기말상품 재고액이 들어간 공식이 요거니까. 그리고 나서 손익계산서 요거를 여러분들 K레 프로그램 이론 시험 볼 때도 열어놓고 거기 손익계산서 요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매출원가 예를 들어서 기초상품 재고액이 10원, 순매입액이 100원, 기말상품 재고액이 10원인데 요거를 10원으로 안 하고 20원으로 만약에 적었다. 그럼 10원이 과대 계상된 거죠. 그러면 원래 10원, 100원, 10원 했으면 매출원가 100원이 돼야 되는데 요거를 20원으로 적어버렸어요. 그러면 얼마? 100원이 아니고 90원으로 기록이 되겠죠. 90원이라고 하면 매출원가는 적어집니다. 왜? 빼는 거를 많이 빼버리니까. 자, 매출원가가 요게 100원이 돼야 되는데 10원 적게 됐어요. 그럼 매출원가가 요게 적어지면 빼는 금액이 적어지니까 매출총이익은 반대로 10원이 늘어나겠죠. 왜? 적게 뺐으니까. 그러면 이익이 늘어났으니까 당기순이익도 이것도 마찬가지 10원 늘어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죠. 자,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산이 실제보다 과대 계상된다. 기말상품 재고액 재고를 100원, 10원인데 20원 적었으니까 과대 계상된 거 맞죠? 기말상품 재고액, 기말재고 자산이 과대 계상된 거 맞고. 자, 3번부터 보겠습니다. 매출총이익이 실제보다, 매출총이익. 자, 매출총이익 아까 10원 과대 계상된다. 이것도 맞죠. 매출원가가 실제보다 과소 계상된다. 매출원가가 10원 적게 됐죠. 왜? 얘 때문에. 이걸 과대 계상했기 때문에. 자, 이것도 맞습니다. 자본 총계가 실제보다 과소 계상된다. 자, 여기서 이익이 아까 10원 많아진다 그랬죠. 이익이 많아지면 이거는 나중에 결산 시에 손익계산서 마감한 다음에 요 이익 당기순이익 어디로 가느냐? 자본 항목에 있는 이익 잉여금 항목으로 갑니다. 이익잉여금이 마찬가지로 10원이 많아져요. 이익잉여금이 많아지면 자본 항목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뭐 기타 포괄 손익 두 개 막 있죠. 전체적으로는 자본이 어떻게 많아지죠. 자, 과소 계상된다. 잘못됐습니다. 과대 계상됩니다.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자, 무형자산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기준상 무형자산이 상각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무형자산에 대한 것 제가 앞에 이론 강의에서 이론 교재 92페이지에서 이 표를 설명을 했죠. 무형자산은 유형자산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감가라는 말을 안 쓰고 상각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리고 뭐 상각 방법은 여러 가지가 다 적용이 됩니다. 근데 합리적인 상각 방법이 없을 때는 정액법을 사용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상각 기간은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가 있다면 그 법령을 우선으로 하고 이런 게 없어. 그러면 최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 요거 잘 눈여겨보세요. 요게 이제 이번 시험 문제 나온 겁니다. 상각 방법 아까 정했죠. 정액법. 근데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걸 써도 되고요. 자, 문제로 가서 보겠습니다. 자, 무형자산이 상각 방법은 정액법, 체감잔액법 등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적용한다.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영업권이다 하는 건 우리 사회에서 통상 권리금이라는 용어로 많이 씁니다. 뭐냐면 장사가 잘 돼. 그러면 그 다른 사람한테 넘길 때 권리금 형태로 더 받죠. 자, 근데 우리가 새롭게 개업을 했어요. 한 몇 년 하다 보니까 장사가 잘 돼. 그럼 우리 장부에 권리금 영업권 해가지고 적는다? 인정 안 됩니다. 자, 요거는 돈 주고 샀을 때만 인정이 된다는 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원가의 신뢰성 문제로 인하여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맞는 말이죠. 자, 무형자산이 상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에는 그걸 법적인 거 우선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작권. 저작권은 딱 기간이 정해진 게 없어요. 자, 법으로 인정받는 거니까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맞는데 정해진 경우에도 해버리면 전부 다 20년 넘기지 못한다는 말이 돼버려요. 그래서 요거는 틀린 것. 자, 4번 무형자산이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까 앞에 제가 설명을 좀 안 했는데 잔존가치는 제로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단 제로로 보는 거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예외적이냐. 우리가 무형자산 상각기간 만약 예를 들어서 뭐 10년이다. 우리는 특허권 같은 게 보통 10년이니까 10년 거의 눈앞에 두고 요거를 누가 사간대요. 얼마 주고. 그런 경우에 이미 계약서도 다 썼어. 그러면 제로가 될 수가 없죠. 왜? 돈 받고 나머지 권리를 다 팔아버리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4번도 맞는 설명이죠. 자, 틀린 것, 옳지 않은 것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단기 투자 자산이 합계액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 자, 현금은 이건 당좌 자산이니까 단기 투자 자산이 아니죠. 1년 만기 정기예금, 요거는 단기 투자 자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요것도 1년 이내에 자, 단기 투자 자산 맞고요. 이거는 당좌 자산이죠? 안 되고요. 우편원 증서, 현금, 이건 현금으로 처리하죠. 외상 매출금은 매출 채권입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 자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300만 원, 400만 원 합쳐서 700만 원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거는 뭐 쉬운 문제였고요. 자, 그다음 6번 문제. 자, 이런 걸 보너스 문제입니다. 다음 중 비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계정과목 및 정규등록 메뉴 켜놓고 보세요. 딱 보니까 사채 보여요. 이거 비유동부채. 자,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요 밑에 있죠. 295번. 얘도 비유동부채 맞습니다. 유동성 장기부채는 원래는 비유동부채였는데 1년이 안 남았어. 그러니까 유동부채로 전환한 겁니다. 여기 유동부채죠. 자, 그 다음에 선수금 얘도 계약금 받은 거 유동부채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아니고요. 그래서 정답은 2개 2번이 되겠죠. 예,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 7번 문제. 자, 요거는 살짝 함정을 파놓은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계정 과목과 자본 항목이 분류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 아니다. 이거 지금 문제 잘못 들어왔어요. 이거 오타가 있네. 요게 아니고요. 다음 중 비유동 부채,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근거하여 다음이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재고자산 평가 손익은 얼마인가? 좀 이게 엉뚱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재고자산
평가 손익은 얼마인가? 자, 수정할게요. 이거 얼마 있냐? 자, 여기 보니까 재고자산, 비누, 세제가 있어요. 자, 취득 원가는 75,000원, 5만원, 100개, 200개 샀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예요? 현재 100개 75,000원인데 추정 판매 가격, 순실년 가능 가치, 현재 시세를 반영한 겁니다. 그랬더니 65,000원. 그러면 요거 빼면 예, 만원. 재고자산이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그럼 평가 손실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 세제는 5만 원인데 현재 가치는 7만 원이에요. 이거는 올랐어. 2만 원. 자, 이거는 평가 이익. 근데 기업회 기준은요. 저가법이라는 거. 다시 말해서 오를 때는 평가 이익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수주의 원칙에 의거해서 자, 밑에 세제의 경우는 평가 이익에 해당하나 최초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이익은 저가법상 인식하지 않는다. 기말재고자산은 저가법을 적용한다. 그럼 저가법은 뭐냐? 재고자산에 대해 전통적인 보수주의로 낮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저가법입니다. 이래도 되나?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자, 그만큼 어떻게?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죠. 이 이익을 반영을 해버리면 세금을 내야 돼요. 이익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반영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이것만 하락한 것만 기업회 기준에 의해서 표시하면 된다.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 100만 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저가법을 적용한다는 거. 자, 그다음 8번. 자, 다음 중 수익이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그러면 수익이 인식 조건이 어떤 게 있나? 앞에 이론 설명할 때 299페이지에서 제가 요 표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눈여겨볼 게 뭐냐면 할부 판매. 할부 판매를 근데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돼요. 1년 이내의 단기 할부 판매는 일종의 외상으로 준 성격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물건을 판매할 때, 인도할 때 이미 수익이 실현된 걸로 보는 겁니다. 근데 장기 할부 판매, 뭐 36개월, 24개월 자동차 할부 판매하죠. 자, 돈 받으려면 2년, 3년 걸리는데 전부 다 세금 내. 너네 다 돈 벌었잖아. 이러면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장기 할부 판매는 할부금 받을 때 그때 그거를 매출액으로 보고 수익으로 잡고 세금을 냅니다. 시용 판매 일단 써보시고 라는 뜻입니다. 고객이 매입 의사를 표시할 때 우리 홈쇼핑에 많이 나오죠. 안마의자 같은 거 일단 써보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종종 나오는 건데 상품권을 판매할 때 아니고 나중에 상품권을 가지고 와서 물건으로 교환해 갈 때 위탁 판매, 제주도 감귤 농민들이 팔러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감귤 협동조합에 맡기면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판매했을 때 그때 수익으로 잡는다는 거. 그 다음에 건설공사, 제가 옆에 예약 판매를 관로를 해서 추가했는데 여러분 아파트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는 선분양 후 시공이죠. 다시 말해서 계약금 내고 분양받은 사람들이 중도금 여러 번 내고 나중에 잔금 치르죠. 그래서 이거를 건설 아파트 공사 같은 건 예약 판매라고 봅니다. 자, 요거는 진행 기준. 아까 계약금, 중도금 여러 번, 잔금 진행된 만큼 돈을 내죠. 자, 그럼 다시 문제로 가서 자, 시용 판매의 경우 수익이 인식은 구매자의 구매 의사 표시일이다. 이거 맞는 거죠. 아까 설명한 거. 안마의자 한번 일주일 써보시고 만족하시면 그럼 그 일주일 만족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는 판매하는 회사의 재고자산이고 일단 구매자가 구매 의사를 표시했어. 그러면 그 날짜가 수익을 인식한 날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 그랬으니까 정답은 나왔고요. 예약 판매 계약의 경우 수익의 인식은 자산이 건설이 완료되어 소비자에게 인도한 시점. 그러면 선분양 후 건설이 아니고 이거는 선건설 후 분양이 되잖아요. 우리나라하고는 정반대의 개념이죠. 이거는 틀린 말이 되죠. 할부 판매의 경우 단기, 장기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지금 수익의 인식은 항상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이거는 장기 할부 판매. 단기 할부 판매에서는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것. 위탁 판매의 경우 수익의 인식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제품을 인도한 시점, 제주도에서 감귤을 감협에 준 시점이 아니고 감귤이 판매한 시점, 인도한 시점이 아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9번 문제. 자,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단기 원재료 매입액은 20억 원이고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기초 원재료 재고액보다 3억 원이 감소한 경우 단기 원재료 원가는 얼마인가? 요거 여러분들 전산회계 이거 배울 때 원재료, 자 재료비, 원재료 다릅니다. 재료비는 쓴 거를 말하는 거고 원재료 아직 사용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상품 계정처럼 똑같습니다. 성격이. 증가는 이쪽, 감소는 여기입니다. 자, 기초 원재료에 단기 원재료 매입액 더하고 그 다음에 사용한 거 빼면 나머지가 사용하지 않은 기말 원재료가 되겠죠. 자, 기초 원재료 원재료 매입액은 20억 원이고 그 다음에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기초 원재료 재고액보다 3억 원이 감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초가 3억이라고 했으면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0원이 되는 거죠. 얘보다 기말이 3억 원이 감소했다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더하면 23억 그럼 뭐예요? 기말 원재료 재고액 제로면 재료 소비액은 23억 원이 되죠. 다 썼다는 말이 되죠. 이 상태로 가면.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보너스 문제예요.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의 구성 요소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제조원가 명세서가 뭡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빵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빵을 만드는 데 들어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뭐 전기세, 수도료 다 해서 총 몇 개를 만들었고 미완성품이 몇 개고 그러면 빵 하나당 단가는 얼마로 하자. 그래야 단가, 제조 원가가 나와야 판매 단가를 구하니까. 자, 그러면 제조 원가 명세서라고 하는 건 제품을 만들어 갈 때 그 들어간 비용을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그래서 재료비가 있고요. 기말 원재료, 단기 총재료 비용, 기초 제공품, 뭐 기말 제공품,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게 총 빵 뭐 만 개면 만 개 완성된 거. 요거를 손익계산서로 보내죠. 자, 이거는 공장에서 작성하는 장부고요. 요거는 판매하는 데에서 작성하는 겁니다. 자, 뭐 우리 큰 그 체인점 베이커리들 보면 공장 따로 있고 판매하는 데는 전국에 다 있죠. 자, 그럼 그 판매하는 대리점에서는 손익계산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기말 제품 재고액. 이거는 공장에서 작성하는 게 아니고 판매하는 데서 작성하는 겁니다. 손익계산서.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제조원가 명세서의 구성 요소로 옳은 것. 아까 기초 제공품 제조원가 명세서 있죠. 기말 원재료,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 이걸 다른 말로 완성품 제조원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손익계산서로 보내죠. 그 다음에 단기 총제조비용,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조관제비, 단기에 투입된 거. 자, 그러면 해당 없는 거. 요거는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말 제품. 빵 팔다가 남은 거. 그래서, 자, 가나라마. 4번이 정답이 되겠고. 아까 제조원가 명세서는 K-랩 프로그램 시험 볼 때 제조원가 명세서 클릭하면 아까 그 그림 다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여러분 문제에 동그라미 X 표시하면 됩니다. 자, 이건 제가 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4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 11번. 이것도 종종 나오는 문제인데, 제조간접비 예정배부. 이거 아직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조간접비, 그러니까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조간접비인데, 제조간접비를 왜 예정배부할까? 자, 이제 여름철 돼가는데, 아이스크림. 여기서 지금 막 한참 만들고 있을 겁니다. 7월달 판매하기 위해서. 그래서 냉동실에 얼려두죠. 근데 아이스크림을 만들 때 6월달에 막 만들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6월달 전기세가 나와야 되는데 전기세 고지서는 그 다음 달에 나옵니다. 그러면 제조 원가를 못 구해요. 제조 원가 못 구하면 뭐 팔지 말고 기다려야 되나요? 그래서 예정 배부,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를 하는 겁니다. 자, 실제 직접 노무 시간, 뭐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기준, 근데 여기는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실제 작업한 시간은 6월 달에 딱 6월 말 되면 나와요. 그러면 야, 보니까 우리는 실제 직접 노무 시간 1시간당 여기 보시면 예정 배부율은 직접 노무 시간당 200원이 들더라. 그러면 전기세도 그 정도 나오더라. 라고 이 회사는 뭐 그렇게 딱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200원. 그러면 3,000시간 곱하기 200원 하면 60만 원. 이게 바로 예정 배부액입니다. 이걸로 일단 제조원가 계산해요. 그리고 빵을 팔아요. 자, 단기 제조 간접 원가가 실제 발생은 50만 원. 근데 알고 봤더니 실제 발생은 50만 원 나와버렸어.
자, 당기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3,000시간일 경우 다음 중 제조 간접 원가 배부 차이로 오른 것. 그러면 예정 배부된 걸로 먼저 장부에 계산을 한 겁니다. 했는데 실제 나온 거로 50만 원이야. 그럼 예정이 먼저죠. 실제는 나중에 그 다음 달에 전기세 고지서 나온 거 보고 비교했더니 아, 우리가 예정을 어떻게 10만 원을 많이 배부했구나. 그래서 요거 나중에 장부 조절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뭐라 그러냐?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의 과대 배부가 되죠. 예정이 먼저 하니까. 그래서 과대 배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아시겠죠? 차는 수가 요거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 12번 문제. 자,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다음 중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종합 원가 계산은 오늘 뭐 빵 이야기 나온 김에 배고픈데 빵으로 하겠습니다. 빵 공장으로 하겠습니다. 빵 공장 반죽하는 공정이 있고요. 반죽한 거 모양 만들어서 오븐에 넣는 게 있고 나중에 포장 단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 각 공정별로 원가가 짓게 되므로 원가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예를 들어서 일부분 태워 먹었어. 그러면 그 오븐에 넣는 그 팀들이 요 바가지로 먹는 거죠. 자, 종합원가 계산 맞습니다. 대량 생산 시스템에 적용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원가를 재료 원가와 가공 원가로, 자, 재료비 비중이 높으니까 재료비는 따로 두고 나머지는 다 가공비로 원가 계산도 합니다. 그래서 노무비, 경비, 제조간접비를 가공비, 가공 원가라고도 합니다. 맞는 거고요. 기말 제공, 자, 4번 먼저 하겠습니다. 모든 제품 단위가 완성되는 시점을 별도로 파악하기가 어려우므로 빵이 뭐 수만 개씩 나오는데 각각 어떻게 계산하기 힘들 경우에는 기간을 어떻게 하냐면 보통은 월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말일날 되면 마감한다고 정신없죠. 공장 같은 데는 인위적인 기간을 정하여 원가를 산정한다. 맞고요. 자, 3번을 잘 봐야 됩니다. 기말 제공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다시 말해서 월말 말일날 30일날 미완성품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 완성됐다 이 말입니다.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이 단기 완성품 원가를 일치한다. 자, 월말 제공품 미완성품을 완성품으로 환산을 해서 해야 원가 계산이 되는데 평균법은 완성품 수량 환산량 계산할 때입니다. 더하기 월말 제공품 환산량, 완성품이 100개, 월말 제공품은 뭐 150개인데 70% 완성됐어. 그럼 150개 곱하기 0.7 완성품으로 환산 더하면 총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선입선출법은 어떻게 하냐면요. 선입, 먼저 들어온 건 먼저 완성된다. 그러면 앞에 거는 다 완성됐다는 걸로 봐서 월말 제공품에서 아예 빼고 계산하자 하는 게 월초 제공품 환산량을 이렇게 빼주는 게 선입선출법입니다. 자, 근데 문제를 잘 봐요. 만약에 월초 제공품이 제로였다. 그러면 평균법이나 선입선출법은 어떻게 공식이 같아져 버리죠. 이 문제를 잘 봐요. 기말 제공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이 단기 완성품 원가는 일치한다. 이게 기초 제공품, 월초, 기초 제공품일 때는 이 말이 맞아요. 제가 아까 설명한. 근데 기말 이거 같지 않습니다. 기말 제공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자, 월말 제공품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데 이게 싹 빠져버리면 달라지는데요. 자, 그래서 이거는 틀린 설명이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3번 문제. 자, 부가가치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중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 틀린 것. 자, 교재, 이론 교재 316페이지 제가 설명한 건데 여러분 한번 택시 타가지고 세금 계산서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기사가 차 세우고 뭐라 그럴 겁니다. 노점에 가서 세금 계산서 달라? 무인자동 판매기 세금 계산서 안 주면 뭐 때려 부실 거예요? 안 줍니다. 이거 면제 대상입니다. 목욕, 이발, 미용실 가서 달라 그래봐요. 안 줍니다. 그 다음에 간주 임대료, 부동산 임대료였죠. 부동산을 빌려줬는데 간주 임대료 뭐냐면 집주인이 전세금으로 빌려준 거예요. 그 전세금을 월세로 환산하면 당신네 이익 생겼네. 그걸 월세로 환산한 게 간주 임대료입니다. 법정이자 뭐 4점 몇 프로인가. 자, 요거는 세금계산서 발급은 안 되죠. 돈을 주고 받은 거 없기 때문에. 그래서 면제시켜 주는 겁니다. 단 요 수익에 대한 세금을 신고해서 납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 사업상 그냥 공짜로 준 겁니다. 돈 거래가 없어요. 그 다음 폐업할 때 폐업 시에 남아있는 재고 눈물에 세일 해가지고 팔죠. 근데 남아있는 거, 팔기 전에 남아있는 거는 이거 뭐 돈 받고
거래한 게 아니잖아요. 세금계산서 빼줍니다. 발급 의무. 수출하는 것도 당연히 미국 사람한테 뭐 제임스한테 세금계산서 줘봐야 읽지도 못해요. 근데 단 국내 구매 확인서 이거 간접 수출. 수출 무역업자한테 납품을 했을 때 그런 경우에 국내에서 거래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예외입니다. 이건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돼요. 자, 그러면 틀린 것. 아까 간주 임대료 이거 면제죠. 사업상 증여, 폐업 시 공통점이 뭐냐? 돈 주고받은 거 없다는 거. 자, 근데 요거는 국내 구매 확인서 요거는 국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안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4번 문제. 자, 부가가치세 업종별 사업장의 범위. 업종이 많죠. 근데 그 중에서 업종별로 사업장을 구분하는 기준을 정해놨어요. 국세청에서. 자, 이론교재 307페이지에 있습니다. 눈여겨볼 거. 제조업, 최종 제품 완성하는 곳. 거기가 사업장으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 부동산 매매, 건설업, 운수업. 법인하고 개인이 달라요. 법인은 법인 등기부상에 소재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가 사업장이 납세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개인인 경우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개인인 경우에 자 부동산 매매하고 임대는 달라요. 매매는 그 부동산 갖고 있다가 재고자산 개념이에요. 팔아버리잖아요. 근데 임대업은 뭐예요? 그 건물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럴 때는 부동산이 등기부상의 소재지. 그 부동산이 납세지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 눈여겨봐 주세요. 매매업과 부동산, 임대업은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사업장이 없어. 그러면 대표자 주소지. 거기로 납세지로 정합니다. 자, 문제로 가서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맞죠?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는 사업자의 주소, 집 주소. 그 다음에 운수업은 개인의 경우 사업에 관한 아까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자, 그 다음 부동산 매매업은 법인이 매매업입니다. 법인의 경우 부동산이 등기부상의 소재지 아니죠. 이거는 뭐예요? 부동산 임대업일 때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입니다.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마지막 15번 문제. 자, 부가가치세에 대한 문제 또 나왔습니다.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법률상 면세 대상으로 열거된 것을 제외한 모든 재화와 용역이 소비 행위에 대하여 과세한다. 여러분 편의점 가서 물건 사는 거 있죠? 그거 전부 다 부가세가 붙어 있습니다. 자, 납세 의무자는 개인 사업자나 영리법인으로 한정되어 있다. 여러분들 혹시 졸업한 고등학교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거기 가면 밑에 사업자 등록번호 다 게시합니다. 학교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 뭐 물건을 팔진 않지만 매입을 하잖아요. 그 매입한 매입세금계산서 다 국세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도 비영리 사단법인 같은데 전부 다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설명을 했는데 자 사업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뭐 신고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자, 근데 영리, 개인이나 영리 법인, 이거 비영리인데. 그래서 요거 2번이 옳지 않은 것, 정답은 이미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세액공제법. 다시 말해서 매출하기, 판매하기 전에 매입한 단계가 있겠죠. 매출세액에서 전단계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한다. 맞고요. 납세 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지만 담세자,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부담할 때 담. 최종적으로 여러분 편의점 가서 부가세는 여러분이 내요. 소비자가 부가세까지 다 결제해 줘요. 그런데 요거를 신고하는 거는 편의점 주인이 신고를 하죠. 자,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자, 여기까지 다 됐고요. 카페, 지금 박쌤 전산에게 네이버 카페에서 보시는 분 상관없는데 혹시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 거기까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다 하질 못합니다.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네이버에 박쌤 전산에게 와서 간단한 회원 가입하면 등업 없습니다. 그냥 들어오면 바로 모든 걸 다 읽고 쓰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한 몇 개 지웠는데 이 광고들이 좀 자주 들어오지만 뭐 그거는 우리가 지우면 되고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여기 검색창에 가서 조회해 보면 질문 답변이 한 3, 40만 개가 돼요. 여러분 공부하다 막힌 거 검색하면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화면이 흐리다는 분들 요 밑에 톱니바퀴 누르면 요거 지금 4K로 찍은 겁니다. 고화질이니까 1080으로 하면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속도도 여기서 조절하면서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유튜브에서 한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론은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 실무 시험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